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활성 슬러지법과 관련된 변법이라고 하죠. 조금 변형된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산화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라군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넓은 연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을 쫙 깔아놓고 자연적으로 이제 뭐 빛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소도 만나고 하면서 산화지 말 그대로 큰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연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심을 작게 가고요. 호기성 세균이 여기 막 돌아다니겠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처리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소규모에 적합한 그런 방법이에요. 대용량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SBR이라고 해서 연속 회분식 반응조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반응조에서 시간차를 두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활성 슬러지법 같은 경우에는 반응들을 옮겨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SBR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SBR 같은 경우에는 이 주입, 그 다음에 반응, 그 다음에 침전, 배출, 휴지. 우리가 휴지라는 거는 이제 좀 쉬었다 가는 거죠. 휴지,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제 뭐 feel, react, 그 다음에 settle, draw, 아이들 이렇게 돼요. 하나의 반응 탱크에서 이렇게 있고 여기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쫙 차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잠가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러한 반응, 혐기, 호기, 무산소 이런 반응들을 이제 이 반응에 혐기나 호기나 무산소 이 반응을 이제 반응의 어떤 환경을 거치면서 이 안에서 유기물과 질소와 인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힙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가라앉혀요. 그러면은 가라앉겠죠? 그럼 얘를 이제 갖다 버려. 그리고 나서 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비어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줘야 돼. 아이들 휴지 상태. 이 상태로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서 주입 반응, 침전, 배출, 휴지 이 관계로 간다. 이게 바로 회분식 연속, 그러니까 회분식이라는 얘기는 들어오고 나서 딱 잠고 처리하고 내보내는 뜻인데, 이게 연속적인 어떤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시간차를 두고 반응을 시키는 질소와 인도 제거된다 이 얘기고요. 큰 처리장이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큰 처리장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고 질소가 좀 제거가 가능하고요. 에너지가 좀 절약된다. 슬러지 반성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상태. 그리고 시간을 좀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부착 생물막법에서 살수여상 이렇게 돼요. 살수여상.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여재라는 곳에 이런 식으로 미생물이 여기에 박혀 있어요. 이거는 공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좀 뚫려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미생물이 살아. 그래서 여기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같이 뭐가 있어요? 먹이가 같이 있는 거지. 즉 유기물이 같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밥을 먹고 맑은 물만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살수여상법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유기물이 너무 많이 왔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물이 고여있게 돼요. 그쵸? 고여있게 돼요. 밑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못화 현상 이렇게, 아이고 세로로 쓰니까 옛날 사람 같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건 이제 부착 성장식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활성 슬러지법은 뭐였느냐? 부유성장이라 그래요. 얘는 부착있네요. 붙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제가 균일하지 않거나 매질이 파손되는 경우, 매질이 파손될 수도 있다. 연모타 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하고요. 대표적인 부착 성장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이 플라스틱 같은 거, 세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연모타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파리 번식과 악취 발생 이런 것들이 우려가 있다라는 거. 얘는 이 미생물량의 조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렇게 딱딱딱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 중간에 가서 부족하네 하고 더 심을 수도 없고 너무 많네 하고 뺄 수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량의 조절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대응이 용이하다. 이건 이제 살수할 때, 이 노즐을 통해서 분사할 때 물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자, 살수 여성에서 발생 연모타 현상의 원인 따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매질이 너무 작거나 균일하지 못할 때, 미생물 전막이 과도하게 탈리될 때, 그 다음에 최초 침전지에서 현탁 고용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유기물 부하량이 많을 때, 이럴 때 이러한 연모타 현상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 원판법인데요. 회전 원판법은 뭐냐면 아까는 여상에 있었죠. 원판에 미생물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이제 베어링이 있고 살아요. 물을 요만큼 받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먹이가 여기에는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이러한 먹이들이 여기 있는 거죠. 얘네들로선 밥이에요. 처리해야 할 유기물. 그냥 회전을 해. 그죠? 회전하면서 먹고 숨쉬고 먹고 숨쉬고를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회전 원판법이고요. 얘는 이쪽 디스크 반대편 디스크 그래서 곱하기 이 양면이에요. 여기는 BOD 면적 부하라고 있습니다. 용적 부하가 아니라 면적 부하를 산정할 때는 양면이기 때문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이 판의 이 수를 곱해서 전체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되겠고요. 자, 여기 부분이 전체의 한 40% 정도 물에 잠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침적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5에서 한 40% 정도 이렇게 되겠고, 이 가운데 베어링 돌아가는 어떤 구동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교체해 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량의 조절은 불가능하겠죠. 박아 놓은 거니까.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응이 용이하다. 이것도 이제 디스크의 판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 조절하면서 하고, 여기 하나만 좀 더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비읍이죠. 단회로 현상의 제어가 가능하다. 요거 하나 거기다가 추가로 적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단회로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할 때 이게 각각의 유속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량이 달라지고 처리 시간이 달라지고 처리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 디스크를 쭉 깔아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량의 흐름이 동일하게 갑니다. 즉 처리가 안 되는 사용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균일하게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썼던 이 부분은 우리가 단회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이렇게 불균일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현상을 단회로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디스크를 깔아 놓음으로써 이 단회로 현상에 대한 제어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회전 원판식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유량이 1000세제곱미터/데이, BOD가 200이래요. 자, BOD 부하를 구하시오. 어떤 부하예요? 단위를 잘 봐야지. 제곱미터가 있죠?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면 BOD 면적 부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0매로 구성돼 300개가 깔려있다 이 얘기고 양면 기준이다. 자, 그러면 들어오는 BOD kg/day는 우리가 먼저 구할 수가 있죠. g/day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000세제곱미터와 200mg/L를 곱해가지고, 즉 이 양 자체는 뭐예요? 유량 곱하기 농도죠.
부하량에 대한 개념이니까. 자, 이게 킬로그램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이문 여기서는 이제 그램인데 킬로그램으로 가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 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원판의 지름이 3m예요. 그러면 한 원판의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4분의 이렇게 구하겠지. 그래서 이게 3의 제곱이 온 겁니다. 300메고 양면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양면 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마지막에 해줬을 때 47.1570g 제곱미터 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접촉산화법인데요. 접촉산화법은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두 개는 그러니까 회전 원판과 이 살수 여상은 미생물 양의 조절이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얘는 미생물 양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미생물이 막 있어요. 순환을 시켜줘, 물을.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제거해야 할 유기물들이 돌아다니겠죠. 그러면서 이 먹이가 그냥 옆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생물 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유기물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이 미생물을 조절을 하느냐? 하나 더 집어넣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보면, 쑥탕, 이런 거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만한 양파 망에 뭔가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색깔이 너무 연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파 망에다가 쑥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더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접촉산화법의 그런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과 유해물질에 대한 내성이 높고 미생물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고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고도 처리는 뭐냐면은 고도 처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질소와 인의 제거입니다. 이 고도 처리의 주된 내용은.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질소와 인의 어떠한 처리 위주로 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원래 고도 처리는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아요. AOP라서 고도 산화 처리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총칭해서 고도 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환경기능사에서는 이 고도 처리를 질소와 인의 제거로 보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반응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혐기성 반응조가 있고요. 혐기성 반응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산소조, 그 다음에 호기성. 이 세 가지 반응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혐기성 상태에서는 인의 방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오는 거죠. 무산소 상태에서는 탈질이 일어나요. 호기성 상태에서는 질산화와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납니다. 밑에 써야겠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혐기성 반응조 다음에 호기성 반응조가 오게 되면은 인을 방출시키고 인을 다시 흡수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무산소 이전에 호기성조가 있고 그 다음에 무산소조가 오게 되면은 탈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쫙 안쪽에다 적어 놓으시고 이 AO 공법부터 한번 저와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AO 공법은 뭐냐면 인만 제거가 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1차 침전지 지나서 이 반응조를 반으로 뚝 잘라요. 하나는 혐기성, 하나는 호기성이에요. 그럼 혐기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의 방출이 일어나는 거지. 혐기성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호기성 미생물들이 배가 고파, 일단. 그러다가 지금 막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배가 고프고, 나는 호기성 상태를 좋아하는데 혐기성 상태고, 근데 걔를 갑자기 딱 호기성 상태로 바꿔주게 되면은 얘들이 허겁지겁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인의 과잉 섭취. 이렇게 이뤄내면서 AO 공법은 인의 제거가 주된 반응이다. 자, 그 다음에 A2O라고 있습니다. A2O. 이건 뭐냐면 질소와 인을 같이 제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혐기성 반응조에서 인의 방출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호기성 반응조에서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요. 그런데 무산소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탈질이 일어나요.
그리고 호기성 반응소에서는 질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데 현, 무, 호 이렇게 가면은 뭐가 안 돼요? 질소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자, 무산소조 질소는 건너뛰고 첫 번째 호기성 반응조에서 질산화가 일어난 걸 다시 반송을 시켜주고 반응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질소와 인이 동시에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4단계 바템포 공법에서 나왔는데 얘는 질소만 제거해요. 질소만. 왜 그러냐? 자, 무산소 상태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탈질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호기성 반응조에서 질산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부 반송을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먼저 비어있는 상태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은 건너뛰고 여기서 질산화 일어난 다음에 다시 반송돼서 탈질 일어나고 다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무산소 반응조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 혹시라도 탈질이 안 된 질산성질소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잔류하는 질산성질소를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호기조가 옵니다. 이건 뭐예요? 플러그의 어떤 침강성에 대한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호기조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에어레이션 한번 해주면서 플러그가 더 단단해지고 팽화가 방지되고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이 2단계 호기성 반응조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거치면서 얘는 뭐만? 질소만 제거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긴 게 나왔네. 5단계 바템포 공정에서 나왔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냐면 혐기성 반응조가 하나 더 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혐기성 반응조에서는 인의 방출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산소 상태에서는 탈질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호기성 반응조에서는 인의 과잉 흡수, 그 다음에 질산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반송이 되면서 질소가 질산화 일어나고 다시 탈질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산소조와 호기조가 오는데 이 무산소조에서도 앞에 4단계 공정에서도 했던 것처럼 잔류, 질산성, 질소가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호기조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슬러지, 팽화 방지. 여기 다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강성 증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5단계 바템포 공정. 현, 무, 호, 무, 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잔류질산성 질소의 제거, 그 다음에 슬러지 침강성 증대, 슬러지 팽화 방지.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혐기성 처리인데, 혐기성 처리는 이 산소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분해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산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 혐기성 소화 반응, 혐기성 처리, 혐기성 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암모니아나 황화수와 같은 악취 유발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탄가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연료예요. 그래서 얘는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나와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g의 글루코스가 완전히 산화분해, 완전한 혐기성 분해를 할 경우 발생 가능한 메탄가스의 양은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딸랑 이것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이 반응을 식에다 집어넣어서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BODU 1kg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이 정도 문제가 좀 적당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180g일 때, 그렇죠? 근데 750이니까 메탄가스는 3 곱하기 22.4리터 나오는 거예요. 1대 3으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80대 3 곱하기 22.4, 750일 때는 얼마겠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죠. 280리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혐기성 소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큰 통에다가 이 슬러지들을 담아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혐기성 상태를 좋아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 유기물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뭐가 또 발생해요?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소화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혐기성 소화가 있고요. 호기성 소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혐기성 소화가 주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농도의 어떤 유기물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호기성 소화에 비해서 이 혐기성 소화는 탈수성이 좋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소화조의 목적이 유기물의 농도를 줄이는, 즉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함수율, 그러니까 탈수가 얼마나 잘 되냐에 대한 그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에 이제 탈수가 오는데, 이 소화 뒤에 탈수가 오는데 농축, 소화, 계량, 탈수거든요. 끝이에요. 최종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조에서는 이 유기물의 양을 뭐 이렇게 좀 BOD를 줄인다거나 이것보다는 여기서 탈수성을 좋게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처리해야 하는 그 양을 줄여야 조금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먼저 약간 까다롭다,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다, 비료수의 가치는 적다, 고농도 폐수 처리 적합하다, 뭐 가스가 이거죠. 그리고 효율이 낮아서 수질은 양호하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잘 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스가 잘 생산되고 있을 때, 이 소화조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감소할 때가 있어요. 이 소화가스가 안 나올 때. 이거는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소화가스가 감소하느냐, 뭐 저농도일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저할 때, 특히 겨울에 이게 보일러 옆에 떼주거든요. 근데 또 불구하고 너무 추우면은 온도가 뭐 한 35 또는 55,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35도짜리 중온 소화를 많이 써요. 밖에 영하 20도인데 35도씨 안에를 맞추려고 하면 힘들죠. 이런 경우에 조금 효율이 떨어지고, 과다한 유기산의 생성, 자, 유기물이 들어와서 바로 분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유기산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혐기성 분해가 일어납니다. 요게 거쳐서 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 어느 정도 정도껏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은 이 미생물들이 산성 상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정한 알칼리도를 주입을 하는데, 보통 한 300에서 3000 mg/L 정도의 알칼리도 주입을 하는데, 이렇게 산만 자꾸 쌓이게 되면은 이게 소화가스가 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교반력이 약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가 얼마나 됐느냐, 우리가 소화 효율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S라고 해서 우리가 앞강에서 COD에 대한 내용 했었고요. SS에 대한 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SS는 뭐랑 TS는 VS 플러스 FS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요게 이제 휘발성이, 이거는 잔존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렇게 소화나 뭐 슬러지를 얘기할 때는 이 VS를 뭐로 치냐면 유기물로 봐요. FS는 뭐로 보냐면 무기물로 봐요. 이 소화조에서 분해가 가능한 거는 이 유기물만 소화가 가능, 소화, 즉 분해, 뭐 처리, 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유기물은 들어왔다가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소화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VS가 70이고요. FS가 30 들어왔어요. W는 물 100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퍼센트가 아니고 양입니다. 양. 그 다음에 처리된 거,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되고 처리하고 나간 거, 여기에는 VS가 뭐 한 35가 됐어요. 그리고 FS는 그대로 어떻게 갑니까? 이 30이
여기에서 처리가 되지 않고 그대로 30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W는 뭐 얼마 있겠지.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슬러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생슬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가는 슬러지, 얘를 소화 슬러지 이렇게 불러요. 슬러지라는 건 이렇게 TS 플러스 W.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SS 하면서 다 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슬러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이 소화조의 효율은 우리가 몇 %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몇 %로? 전체 100이 들어가서 65가 나왔으니까 제거된 거는 35네? 35%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제거가 가능한 애들은 얘랑만이죠. 그래서 70이 결국은 35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효율은 우리가 5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정량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문제에서 나오냐 그게 아니라 퍼센트로 줘요. 이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70%. 전체 TS의 70%. 얘는 30%. 그다음 얘는 뭐예요? 65 중에 뭐 한 35니까 뭐 한 55% 볼까요? 얘는 한 45%. 이렇게 퍼센트로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다 모르고 이 퍼센트만을 가지고 이 효율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느냐? 효율은 효율은 1 마이너스 자, 맨 처음에 VS부터 써요. VS1 per FS1 분의 VS2 FS2 곱하기 100. 얘가 1이고 얘가 2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인 경우에는 퍼센트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 우리 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공식이죠. 이 공식을 암기해서 빨리 풀던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센트를 임의의 양으로 바꿔서 계산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각각 80과 20%인 슬러지를 소화 처리한 후 유기물과 무기물의 함량이 모두 50이 되었다. 소화 효율은. 자, 결국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생슬러지가 VS 유기물이 80%, FS가 20%였어요. 그런데 소화되고 나온 슬러지는 VS가 50%, FS도 50%예요. 총양, 실제 양은 FS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 VS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함량, 그 성분의 함량은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얘가 1, 2죠?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퍼센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7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이거를 나는 이 공식을 못 이었다 하시면 얘를 그냥 100으로 생각하세요. 얘가 전체가 80, 얘가 20이죠? 얘는 그대로 20이에요. 얘는 뭐예요? 얘가 50%가 20이니까 나머지 50% 20이에요. 그러면은 80이 들어가서 20이 나간 거니까 60이 제거된 겁니다. 그럼 제거된 거는 80분의 60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75% 똑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향류 현기성 슬러지법 USAB 있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 이거는 뭐냐면은 슬러지를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밑에서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워낙에 고농도기 때문에 지네끼리 하나의 상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큰 여상을 형성하면서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 가득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처리가 되는 상향류, 밑에서 위로 물을 쏴준다 하기 때문에 UAS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슬러지와 관련된 내용을 쭉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슬러지의 실제 뭐 구성이라든지 뭐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슬러지라는 얘기는 이 고형물 TS 플러스 W 수분에 대한 게 슬러지입니다. 자,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여기는 TS 플러스 W야. 여기는 그냥 W예요. 이런 경우에 슬러지는 여기만을 슬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물이지.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의 밀도로 나누는 그 값들이 다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슬러지 나누기 슬러지 밀도는 VS 나누기 VS 밀도 더하기 FS 나누기 FS 밀도 W 나누기 W 물의 밀도죠. 1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까지도 기억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농축 대상 슬러지 양이 500세제곱미터/데이고 슬러지 고용물 농도가 15g/L일 때 농축조의 고용물 부하를 2.6 kg/제곱미터/로 하기 위해 필요한 농축조의 면적은 슬러지 비중이 1이고 24시간 가동한다. 자, 이게 지금 고용물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곱미터에 대한 면적에 대한 kg/h예요. 마찬가지로 면적, 고용물 부하 해서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쉬운 문제니까 앞에서 했었던 쉬운 문제니까 한번 참고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함수율과의 관계가 있어요. SL1 1-x1은 SL2 1-x2 이건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식을 암기하면은 제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외워는 갔는데 조금 생각이 안 난다 하면은 양론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고형물의 양은 그대로, 함수율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탈수가 일어났다. 즉 건더기는 놔두고 물만 빼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형물의 양은 그대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함수율이 99%였어요. 얘를 함수율이 98%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퍼센트이기 때문에 양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가 한 개가 TS예요. 나머지가 W예요. 얘가 1이고 얘가 99입니다. 퍼센트를 그냥 100으로 놓고 보면, 그럴 때 슬러지는 10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탈수를 했어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얘란 말이에요. 얘는 그대로 한 개야. 한 개죠. 자, 그러면 이 한 개가 전체 몇 퍼센트냐면 얘는 2%예요. 왜? 함수율이 98%란 얘기는 TS는 2%란 얘기거든. 그렇죠? 그러면 슬러지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물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이 2%니까 슬러지는 50이겠지. 그렇죠? 물은 얼마? 물은 49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98%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러면 슬러지의 양이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뭘 바꿨을 때? 함수율 1% 낮췄을 때. 그렇죠? 이러한 개념이 어디 들어있냐? 우리가 슬러지 1-1-x1은 SL2 1-x2 이게 이제 이 개념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식이 좀 내가 못 외웠다 하면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8% 중량 슬러지를 농축하여 함수율 94. 98짜리가 94가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0.98이 될 것이고, 슬러지 1. 여기는 뭐예요? SL2는 1-0.94. 즉,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물만 빠져나갔지, 건더기, 고형물은 그대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L1과 SL2의 비율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슬러지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하고 하는데, 내가 조금 이해가 어렵다 하시면은 공식을 잘 기억하셨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형태의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